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제임스 E. 크라우 주니어의 사스 코비드2와 코비드19 개요 발췌본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코비드19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2024년 후반까지의 정보를 담고 있더라고요. 정말 방대한데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내용 속에서 바이러스의 정체, 또 팬데믹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핵심만 좀 명확하게 뽑아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빠르게 진화하는 바이러스랑 또 그걸 따라잡으려는 과학의 숨가쁜 경주, 뭐 그런 느낌이죠. 네, 그렇죠. 한번 따라가 보시죠. 준비되셨나요? 네, 이 자료 보면요. 진짜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알게 됐는지 새삼 놀랍습니다. 그 속도가 정말 대단했죠. 이 자료가 그 과정을 잘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사스코비드2라는 바이러스,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라는 건 알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사스코비드2는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그룹에 속해요. 여기에는 우리한테 좀 익숙한 사스코브1이나 메르스코브처럼 좀 심각한 병을 일으키는 애들도 있고요. 네. 또 그냥 아주 평범한 감기를 일으키는 뭐 HCOV5443 같은 그런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무서운 사촌이랑 평범한 사촌을 다 둔 셈이죠. 아, 그렇군요. 족보가 꽤 복잡하네요. 그럼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가요? 그 구조적인 특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구조적으로는 외피라고 하는 그 지방질 막으로 둘러싸인 RNA 바이러스예요. 유전 정보가 RNA라는 실타래 하나에 담겨 있는 거죠. 그 길이가 한 3만 뉴클레오티드 정도 되니까 바이러스 중에서는 꽤 큰 편이고요. 꽤 크군요. 네, 중요한 건 표면에 이렇게 뾰족뾰족 돋아난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이게 꼭 왕관처럼 보인다고 해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기도 하고요. 아, 그 유명한 스파이크 단백질, 백신 개발의 핵심이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바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포 표면에 ACE2라는 수용체, 뭐 일종의 자물쇠 같은 게 있는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거기에 딱 달라붙어요. 아하. 그리고 TMP-RSS2라는 우리 몸의 효소가 옆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침투 과정 자체가 감염의 시작점이라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 겁니다. 정말 우리 몸의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군요. 자, 이제 팬데믹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시간 순서대로 좀 짚어보죠. 2019년 우한에서 시작해서 2020년 3월에 팬데믹 선언, 그리고 2023년 5월에 비상사태 종료까지. 와,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공식 집계된 확진자만 7억 명이 넘고요. 사망자는 700만 명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나라에서 집계를 중단했으니까 실제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돼요. 정말 전례 없는 규모였죠. 특히 초기에 그 전파 속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초 감염 재생산수 R0 값이라고 하죠. 이게 약 6으로 추정된다고요. 계절 독감이 보통 한 1에서 2 정도인 걸 생각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그렇습니다. R0가 6이라는 거는 아무런 면역이나 방역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감염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6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독감보다 뭐 서너 배는 더 전염성이 강했던 거죠. 이야. 왜 그렇게 빨리 퍼져나갔는지 이 숫자가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떤 환경에서 특히 잘 퍼졌을까요? 예상하시겠지만 자료에서는 밀폐되고 사람들이 좀 붐비는 실내 환경, 예를 들면 교도소, 유람선, 요양원, 비행기 아니면 대규모 실내 행사 같은 곳에서 전파 효율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합니다. 네. 반대로 야외에서는 전파 위험이 훨씬 낮았고요. 아무래도 공기 흐름이 중요했다는 걸 보여주죠. 전파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히 정리해 주시죠. 주로 어떻게 옮겼나요? 가장 주된 경로는 감염된 사람이랑 가까이 있을 때 나오는 호흡기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였어요. 기침이나 재채기, 아니면 그냥 말할 때 튀어나오는 거죠. 네네. 근데 짧은 거리에서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더 작은 입자, 에어로졸이라고 하죠. 그것 통한 전파도 가능했고 또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져서 감염되는 접촉 전파 가능성도 있었고요. 아. 그래서 손 씻기랑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게 강조됐던 거죠.
그리고 소수의 감염자가 다수의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슈퍼전파 현상도 이 팬데믹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전파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꽤 퍼졌던 것 같은데요. 네, 학교 내에서도 분명히 전파는 일어났습니다. 근데 자료에 따르면 학교가 팬데믹 전체를 주도하는 핵심 동력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다행히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훨씬 적었죠. 팬데믹을 더 어렵게 만든 건 역시 끊임없는 바이러스의 변이였습니다. 자료에서는 왜 이렇게 변이가 자주 일어나는지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 원인은 바이러스가 스스로를 복제할 때 사용하는 효소, RNA 의존성 RNA 중합 효소에 있어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하는 일은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복사하는 복사기 같은 역할입니다. 네, 복사기. 근데 이 복사기가 좀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복사할 때마다 오타를 내는 거죠. 이 오타가 바로 유전적 변이, 즉 변이 바이러스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하, 실수투성이 복사기 같은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알파, 델타, 오미크론 이런 변이들이 계속 나타났던 거군요. 이런 변이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졌던 걸까요? 변이가 중요한 이유는 바이러스의 성질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파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감염됐을 때 더 심하게 아프게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번 감염됐거나 백신을 맞아서 생긴 면역력을 무력화시키는 능력, 그걸 이제 면역 회피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커질 수도 있죠. 심지어 진단검사나 치료제의 효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계속 모습을 바꾸는 게 코비드-19 팬데믹을 길고 어렵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곳에서 계속 변이를 감시하고 분류했던 거군요. VOC, VOI 같은 용어들이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WHO는 이런 변이들을 추적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려고 전문가 그룹 태그 V를 운영했죠. 그래서 전파력이나 중증도, 면역 회피 능력 이런 걸 기준으로 우려 변이 VOC, 관심 변이 VOI 이렇게 분류해서 전 세계에 알렸고요. 네네. 2024년에는 코비넷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런 감시 체계를 더 강화했습니다. 또 백신 자문 그룹 태그 고바크에서는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때마다 기존 백신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백신 성분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권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정말 바이러스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코비드19에 감염됐을 때 누가 더 위험했을까요?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자료에서는 어떤 점을 강조하나요? 가장 압도적인 위험 요인은 바로 고령이었습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수치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코비드19 사망자의 95% 이상이 45세 이상이었고 80% 이상은 65세 이상이었어요. 와, 45세 이상이 95%요. 65세 이상이 80%. 정말 고령층에게 치명적이었네요. 네,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거죠. 그 외에 다른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걸 일일이 다 기억하긴 어렵겠지만 어떤 경향성이 있었을까요? 네, 고령 외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중증 위험이 한 1.8배 정도 높았다고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기존에 다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아, 기저질환이요? 네, 예를 들어 만성폐 질환, 심장 질환, 간 질환, 신장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이나 암, 면역 저하 상태, 당뇨병 이런 것들이 주요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건 비만인데요. 비만요. 네,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걸 넘어서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그게 높을수록 위험도가 단계적으로 증가했어요. 그 외에도 흡연 경력이나 임신 상태 등도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비만이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이 좀 흥미롭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사회적인 요인도 언급되었다고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환경이 질병의 불평등한 영향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흑인이나 라틴계 아이들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MIS-C라는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나 인종, 장애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코비드-19으로 인한 중증 질환이나 사망 위험이 달랐다는 거죠. 팬데믹이 우리 사회의 기존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증상과 병의 경과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정말 사람마다 증상이 천차만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증상이 없는 사람도 많았다고요? 맞습니다. 감염된 사람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아무런 증상도 못 느끼는 무증상 감염이었다고 추정돼요. 3분의 1이나요? 네. 근데 문제는 이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었다는 거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폐렴 없이 가볍게 지나갔지만 많은 경우 폐렴으로 진행했고 산소 공급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중증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심하면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미중증 상태까지 갔고요.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이런 게 가장 흔했고요. 메스꺼움이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도 있었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겪었던 독특한 증상이 갑자기 냄새를 못 맡거나 맛을 못 느끼는 후각, 미각 상실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거 있었죠. 네. 다행히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됐지만 꽤 오랫동안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었죠. 잠복기는 어느 정도였고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바이러스에 노출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보통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렸고요. 길어도 2주 안에는 거의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폐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ARDS라고 하죠. 그게 가장 대표적이었고 네. 또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응고되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 DIC나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겨서 혈관을 막는 혈전색전증, 뇌졸중, 폐색전증 등 포함, 심장 기능 이상, 신장 손상, 뇌 기능 이상, 정말 전신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몸 전체에 염증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죠. 아, 그리고 롱 코비드에 대한 언급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건 급성기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코비드-19 감염에서 회복된 다음에도 최소 3개월 이상 여러 증상이 지속되거나 새로 나타나는 경우를 롱 코비드 또는 코비드-19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네. 극심한 피로감, 숨가쁨,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감퇴 같은 브레인 포그, 만성 통증, 증상이 정말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자료에서는 롱 코비드를 겪는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나 심지어 자살 생각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요. 이 문제가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직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영역이죠. 그럼 진단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집에서 하는 신속 항원 검사도 많이 썼고 병원에서 PCR 검사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쓰였어요. 항원 검사는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 조각을 검출하는 방식인데 빠르고 간편해서 자가 검사용으로 많이 쓰였죠. 네, 맞아요. 하지만 바이러스 양이 좀 적으면 놓칠 수 있어서 정확도는 분자 검사보다는 맞았습니다. 반면에 분자 검사, 주로 PCR이라고 불리는 NAAT 방식은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 RNA 자체를 증폭시켜서 찾아내기 때문에 훨씬 민감하고 정확해요. 아하. 하지만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전문 장비가 필요했죠. 검체는 주로 코나 목 안쪽을 면봉으로 긁어서 채취했고요.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자료에 따르면 감염 시기에 따라 치료 전략이 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큰 원칙은 이랬어요. 감염 초기,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한창 증식하는 시기에는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항바이러스제가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반면에 병이 진행돼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서 염증이 심해지는 후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제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약물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집에서 치료하는 외래 환자들에게는 어떤 약이 주로 쓰였나요? 외래에서는 주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분들, 예를 들어 고령이거나 백신을 안 맞았거나 여러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께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고려했어요. 2024년 후반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외래 경구 치료제는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상품명으로는 팍스로비드로 알려진 약입니다. 아, 팍스로비드. 네, 증상 시작하고 5일 안에 먹어야 효과가 좋고요. 신장 기능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하고의 상호작용이 주의해야 했습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3일간 정맥 주사가 필요한 렘데시비르나 역시 먹는 약인 몰루피라비르 등이 있었죠. 이번 치료는 어떤 경우에 받았고 또 어떤 약들이 사용되었나요? 보통 혈중 산소 포화도가 94% 아래로 떨어지거나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등 폐렴이 악화되면 입원을 고려했습니다. 입원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와 함께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저용량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 같은 약을 흔히 사용했고요.
네, 스테로이드. 네, 상태가 더 나빠지면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약물, 예를 들어 바리시티닙이나 토실리주맙 같은 약을 추가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입원 환자는 혈전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는 항응고제 치료도 중요했습니다.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같은 비약물적 조치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팬데믹 초기 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었을 때는 이런 비약물적 중재, NPI라고 하죠. 이게 확산을 늦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조치 같은 것들이요. 네. 마스크 착용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 설계의 어려움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지만 적어도 병원 같은 의료 환경에서는 감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권고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항체를 이용한 예방과 백신이 핵심이었는데요. 항체 기반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초기에는 회복된 사람의 혈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시도됐는데 효과는 크지 않았고요. 이후에 특정 바이러스 부위에만 정확히 결합하도록 만든 단클론 항체들이 개발돼서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쓰였죠. 네, 단클론 항체. 하지만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하면서 기존에 개발된 단클론 항체 상당수가 효과를 잃어서 사용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정말 빨랐던 거죠. 그런데 장기 작용 항체 LAAB라는 새로운 접균법이 희망을 주었다고요? 이건 어떤 기술인가요? 네. LAAB는 말 그대로 몸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된 항체예요. 한 번 주사로 몇 달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와, 몇 달간요? 네. 첫 LAAB였던 틱사게비맙, 시르가비맙은 안타깝게도 새로운 변이에 효과가 떨어져서 승인이 종료됐지만 이 기술 자체가 백신 효과를 잘 보기 어려운 면역 저하자들에게 중요한 예방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렇군요. 2024년에는 페미비바트라는 두 번째 LAIB가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예방 목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약에 대한 내성 변이가 유행하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는 붙어 있고요. 역시 그래도 팬데믹 극복의 가장 큰 축은 백신이었죠. 어떤 종류의 백신들이 주로 활약했나요?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새로운 기술인 mRNA 백신,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 백신 하고요. 전통적인 방식에 좀 더 가까운 서브유닛 단백질 백신, 노바백스가 주력이었습니다. 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얀센 백신도 있었지만 매우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 부작용, TTS 위험 때문에 사용이 중단됐죠. 그래서 심각하게 아프거나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걸 막는 거였어요. 물론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것도 목표였고요. 초기 결과는 정말 대반했습니다. 네, 정말 그랬죠. 특히 mRNA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증상이 있는 감염을 95%까지 예방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줬죠. 이건 과거 사스나 메르스 연구를 통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안정화시키는 기술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빠른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좀 떨어지고 특히 오미크론 같은 새로운 변이들이 등장하면서 백신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했죠.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면역 효과가 감소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하면서 기존 백신의 효과를 회피하는 능력을 갖추게 됐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초기 우한 바이러스 기환 백신에서 시작해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가 백신, 오리지널 플러스 오미크론 BA.45, 그 후에는 XBB 변이 기반의 단가 백신으로 업데이트됐고요. 네, 맞아요. 계속 바뀌었죠. 네, 2024년에는 또다시 KP2 같은 소위 플리트 변이라고 하죠. 스파이크 단백질 특정 위치에 아미노산 병화를 지칭하는 별명인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mRNA 백신이 나왔고 노바백스 백신도 JN1 변이를 기반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정말 바이러스와의 끊임없는 추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RNA 백신과 단백질 백신 작용 방식의 차이가 있나요?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설계도, 즉 mRNA를 우리 몸 세포에 전달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 세포가 이 설계도를 읽고 직접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고 우리 면역계는 이걸 인식해서 방어 방법을 배우는 거죠. 아, 레시피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요리 레시피를 주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서브유닉 단백질 백신은 아예 만들어진 스파이크 단백질 조각 자체를 면역 반응을 더 강하게 일으키는 보조제와 함께 직접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완성된 요리를 보여주면서 면역계를 훈련시키는 셈이죠. 오늘 저희는 제임스 크로우 주니어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스코브2 바이러스의 정체부터 팬데믹의 전개, 변이의 도전, 위험 요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 치료, 예방에 이르기까지 정말 방대한 내용을 핵심 위주로 훑어봤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과학의 발전 속도도 정말 놀라웠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바이러스의 빠른 진화와 그에 맞선 우리 과학기술, 그러니까 백신, 치료제, 진단법 등의 눈부신 발전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에서 보듯이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우리의 방어막을 뚫으려고 하고 과학은 또 그에 맞춰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치열한 적응 경쟁이 계속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러한 바이러스 대 과학의 순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과 교훈은 미래에 나타날지 모를 또 다른 미지의 감염병에 대비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이번 팬데믹 경험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심층적인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